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각종 논란과 유혹에 휩싸이면서 장관 임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 정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들, 학생들까지 자사고 외부 존치 여부를 놓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총은 외고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정교조는 특권 학교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의 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 대신 대면 수업이 원칙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던 코로나 선제 검사도 중단합니다. KF80 대신 일반 비만 마스크가 권고되고 학교 구성원이 동의하면 수학여행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도 이달 초에 이뤄졌는데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부 장관으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임명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안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정책학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에 공약했던 대입 정시 비율 확대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부의 첫 과제로는 교육의 신뢰 회복을 꼽았습니다.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관이 되는 길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학생에 대한 학점 특혜와 회계 관련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14건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외대 총학생회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막말을 한 일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총학생회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여왔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장관으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가족의 장학금 수령과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과정 등의 의혹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공정과 상식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학자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2주도 남지 않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라이브 안주현입니다. 뉴스 사전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안주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청문회 일단 어떤 단어입니까? 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검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국무위원은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보통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그리고 인사청문회 요청안 등을 제출받으면 각 담당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해야만 임명이 가능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외에 법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김인철 교육부 장관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후 국회는 심사를 거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의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새 정부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관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임명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국무위원이나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경우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한 국무위원을 검증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무위원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청문 준비 때문에 바쁘겠네요? 청문 준비로 바쁘긴 하겠지만 국회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바쁩니다. 지금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주영 기자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 정부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당초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에 제동을 걸 방침인 걸로 파악됩니다. 벌써부터 이 학교를 폐지하자는 쪽과 유지하자는 쪽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서윤 기자입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외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교육에 치우쳐져 당초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인식을 달리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작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새 정부 교육부가 외고 자사고 폐지를 철회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 몇몇 언론들은 이들 학교를 유지하는 방침이 윤 당선인에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2019년 당시에 갑론을박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3월 인수위를 방문해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외고 자사고 존치는 특권학교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폐지 철회 움직임에 날을 세웠습니다. 퇴임을 앞둔 유은혜 부총리도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학생들 생각도 갈립니다.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균등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다 같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다 대학교도 평등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사고 자체가 학업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필터링하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 외고 존치 여부에 대해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놓고 학교 안에서의 입장차도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뉴스라이브 전서윤입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소프트웨어, AI 분야, 영재고,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에 관련 첨단학과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필수화해 국민 누구나가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모레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에서 진행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 수학여행 가서 밤새 놀았던 추억,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아직 못 가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다음 주부터 학교 방역이 완화되면서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자가검사가 중단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데 따른 겁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비교과 교육 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두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기존 단계별 원격 수업 대신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가 원칙이 됩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KF80 이상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왔는데 이 또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합니다.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면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던 주일의 선제검사도 교육청 자율로 바뀌고 서울과 대전, 세종 등은 선제검사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등굣길과 급식실에서의 발열 확인은 계속되고 급식실 칸막이와 일시적 관찰실 또한 유지됩니다. 가정학습 가능 일수도 최대 57일로 유지합니다.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았고 또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학습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한편 교육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위기가 확인되면 방역 체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라이브 박민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사실상 강제화했다며 교육부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의사회는 반복된 검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수준의 정신적 외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증상의 소아청소년까지 접종 여부를 증명하게 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교를 제한하는 등 선제검사가 권고가 아닌 사실상 강요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 점심 급식 메뉴에 따라서 남은 한나절 동안의 기분이 좌우되곤 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청을 주도로 한 달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박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지역 학교들의 특정 날짜 급식 식단표를 모아봤습니다.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 언미트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학교들은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0개 시도 교육청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류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식단에 채소 반찬을 추가해 구성하기도 하고 육류 반찬을 자율배식대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에 동참하자는 취지지만 달가운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친구들이 채소를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가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채식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육류 반찬에 대한 선택지가 없어 식단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식 급식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영양사들도 고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채식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아예 식사를 거를까 우려하는 겁니다. 채식 급식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을 거부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 생활 중에 급식 식단 이외에 다른 메뉴를 택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만큼 식단 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라이브 박인영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한 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격리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주소와 상관없이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전 교육감 소식 이어갑니다. 후보 물망에 오르던 박백범 전 차관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고 김동석 한남대 교수가 새롭게 후보군에 합류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용 기자의 리포트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정상신 예비후보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뉴스TNT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35.5%로 앞섰고 성광진 후보가 13%, 정상신 후보가 9%를 기록하며 뒤를 잇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김동석 한남대 교수가 지난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새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1987년 부산에서 처음 교단에 섰고 2002년부터 한남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김 후보 출마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다시 4명 후보의 각축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찍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성광진 정상신 후보는 여러 공약을 내거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한 유세전에도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성 후보는 각종 콘텐츠를 통해 이름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고 고요지구식 행정 또는 업무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 후보도 자신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력 신장은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고교 서열화를 타파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설동호 교육감은 아직까지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이 없지만 이르면 다음 달 초에 3선의 도전장을 낼 거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뉴스라이브 김혜윤입니다. 저희 뉴스라이브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정상신 후보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 현직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출마하게 되셨습니까? 대전교육의 현재 문제도 많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학교의 많은 문제점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은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돌봄 문제, 업무과정 문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다, 고등학교 일반고 이슈 문제 등 생기부 관리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나아가 이제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후진적인 어떤 질병에 이제 걸려 있죠. 청렴도 꼴찌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청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교육을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출마 선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교육청이 관행에 빠져있다, 신뢰를 잃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당선되신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관행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 기억 속에 찾아보면 관행적 업무 추진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불러오죠. 대표적인 거는 이제 관평동 호반 서밋 아파트 수요 문제인데요. 교육청이 이 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수요를 터무니없이 못하니까 탁상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반납하고 다시 천여 명의 학생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다시 또 이거를 복원하는 그런 고충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관행적인 업무 추진의 한 사례고 또 하나 이제 학사 문제로 들어오면은 관행적인 업무 추진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위중한 시기에 교육청이 관행적인 업무 추진을 했다. 즉 교육부에서 내린 공문을 그대로 학교에 이첩하는 관행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학사 일정과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관행적인 업무에 가진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또 신뢰도를 잃었다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6년 꼴찌입니다. 대전이. 이거 후진적인 거예요. 대전광역시가 후진도시입니까? 후진적인 그런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또 하나는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이 공교육에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적어도 반성하는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학생들이 고통받는 스쿨미투에 대해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정말로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8년 동안 대전교육은 여러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진학 지도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진로 진학 서비스를 못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만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진로 진학 지도의 질이 차이가 나겠죠. 이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학교를 못 믿으니까 학부모님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에 가가지고 진로 진학 지도를 받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나 또는 업무적 관행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물론 좋은 관행은 저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동으로 학생들의 또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찾아가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교육청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관한 공문이 와도 교육감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또 신뢰도를 잃은 청렴도 문제는 사람이 바뀌면 청렴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크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쿨미트 문제, 지금 스쿨미트는 오프라인의 스쿨미트, 과거의 스쿨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터넷, 가상세계상의 그런 온라인상의 성폭력 피해 같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하도록 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스쿨미트에 대해 전수조사는 왜 못하느냐 묻진 않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교육이에요. 전수조사 했을 때 결과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없는 한 섣불리 이걸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육청이 그걸 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서 미래형 스마트 진로 진학 교육원을 제가 설립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진로를 이렇게 정했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나는 정보가 부족해요. 나는 이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뭔가 불안합니다. 그럴 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진로진학 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제가 아주 공약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대전교육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고의 학력 신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학력이라는 게 대학 진학률을 의미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력이라는 게 시대별로 다 달라요. 뭐 문제 해결력도 있고, 뭐 창의력도 있고, 뭐 역량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일반고의 어떻든 공교육의 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학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학률을 맞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막연히 큰 의미에서 전인적 성장이거나 뭐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주의 역량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교육자란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12년 동안 공부한 마지막 관문 대학 입시라는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다라고 협의적으로 표현한다면 학교는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죠. 그걸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 특목고 자사고 학생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 대학 잘 가는 학생들을 돌보고자 일반고 많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를 가볍게 하는 건 절대 교육적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교 서열화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고교 서열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저는
어떤 의미의 서열화인지 일반고 내에서 서열화를 의미할 수도 질문하신 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특목고하고 뭐 자사고하고 뭐 일반고를 구분해서 서열화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요? 저는요, 스마트 진로 진학 교육원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대전시 학생들의 진로 진학 컨트롤 타워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학생 1인당 교육 지원금이 좀 달라요. 학생들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특목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체험활동이나 실험실습이나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 이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또 교육청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지만 일반고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으로 일관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정이 그렇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잖아요. 뭐 정시로 간다,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바뀔 때마다 여러분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사실은 어른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고 선생님들하고 특목고 선생님들하고 주당 시수가 달라요. 선생님들이 더 고생을 하시죠, 일반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거나 심도 있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옛날에 제가 전문직 때 그걸 했어요. 일반고 진로진학 담당서, 옛날에는 진로진학 쌤이 없어가지고 3학년 부장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3학년 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각 학교별로 사례를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했어요. 왜? 공유의 목적은 자기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전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지금 또 다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모든 공부를 모든 선생님이 다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진학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학행정의 시스템도 제가 구축할 것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진로진학센터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대전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더 많이 간다라는 그런 신화를 쓰고 싶습니다. 제 희망사항이죠. 네. 네, 그렇다면 새 정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할 거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사고 폐지에 대하여 네? 자사고 폐지. 네, 그럼 자사고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고하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네. 저는 그 폐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인지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다양한 학교가 필요해요. 모두 다 일반고 통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이공계 쪽으로만 사실은 스템이라는 교육과정이 이과 쪽이잖아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ME, 매스매틱스, 스템,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인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문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볼 때 외고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고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만 본 아주 파편적인 부분만 봤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쭉 봤는데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으로 드립니다. 대전시가 준비한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급 교육법을 위배한다라고, 위배라는 말은 아니고요. 좀 뭐라 그럴까, 거기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왕에 법으로 다 보장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학교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형식인 거예요. 가령 이제 뭐 그 법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그 법조항에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에서는 헌법의 10조에는 이제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들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12조에는 1항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3항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고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도 역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교의 규정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질서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 조례가 주장하는 대로 다 나가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조례가 얼마나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력적이란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좀 강압적이냐면 조례의 예시 13조에는 학생의 휴식에 관한 권리를 볼 때 권리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문 만든 사람 이게 뭔지 알까요? 학생의 휴식권을 교장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학사 운영 일정하고 그냥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교장들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장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25조 봅시다. 적법한 징계를 받을 권리 같은 경우도 관련 규정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라.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서는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법과 법에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헌법, 법과 그리고 규정, 대통령 시행령과 이런 것들보다 격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거에 중복되는 부분을 학교한테 또 넘겨서 하라고 한다. 학교가 이것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기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할 거냐, 덜 할 거냐, 많이 쉴 거냐, 덜 쉴 거냐, 내가 떠들 거냐, 조용히 할 거냐,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은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절제된 단체다. 거기에 학생으로서는 따라줘야 된다. 왜? 나보다도 나와 같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로 많은 조항을 가지고 학교가 시행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학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퇴직해서 학교장은 아니지만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적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찬성은 제가 아니고요.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쪽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그런 찬성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찬성하는 분들은 그냥 찬성하시는 거죠. 저도 그분들의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느낄 만한 정 후보의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약이 보통 교육감 출마하면 이제 100개 왔다 갔다 합니다. 공약이 많은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학사 운영 정규적인 운영 말고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는 대전만 없는 전국이 다 있는데 없는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대안학교 성격은
부적응과 이런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미래의 학생 참여형 환경교육을 좀 멋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가 학생 중에서 안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한테만 환경을 지켜라 하지 말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는 장차 자기 학교라는 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기 적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센터를 만들고 싶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은 좀 관행적인 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지원자도 없고 뭐 이렇게 변화를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강화 정책도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진로 진학 교육원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IB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인데 국제 대입 시험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에 도입함으로써 전체 학교 도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도 진학할 수 있고 자기 공부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인증인데 그런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상신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전에서 35년 하고 10개월을 중등교육에서 있었어요. 영어 교사로 시작을 해서 남자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교육청 장학사도 하다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른인 입장에서 볼 때 대전 교육은 교육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추어진 도시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대학들이고 전통적인 대학들도 있고 또 우리 대전은 인문학적인 어떤 바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대전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세계 인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답보적인 행정이나 또 교육청 눈치 보기 행정 실질적으로 연구한 흔적이 없는 교육청의 기능들 이것들이 학생들의 앞날을 밝혀주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점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더구나 이제 부끄럽게도 아주 후진형 청렴도 꼴찌를 저희가 6년째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문제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저는 교육은 미래의 가치를 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히 학생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생도 살고 학교도 살고 우리 교육이 살아요.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교육이죠. 교육은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전에서 이렇게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부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는 퇴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 대전 학생들을 최고로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습니다. 교육 행정가로서, 연구가로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 교육이 한국 인류가 아니고 세계 교육의 인류가 되는 그런 뉴노멀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신 대전 교육감 예비후보였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일만 해도 낙엽이 가득했던 거리가 어느새 푸른빛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에는 따뜻해진 날씨만큼 따뜻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이브 곽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